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서요. 우리 이제 형사법 정선 지문을 담당하게 된 오지현 선생입니다. 뭐 대부분 얼굴들은 낯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제 소개는 안 해도 되겠고, 일단 시험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네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어쩔 수 없이 해봅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해오던 대로 하시고요. 마지막이 될수록 저도 수험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이 걱정이 정말 사람을 잡는 거죠. 잠 못 자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적당하게 술 한잔 드시고 주무세요. 알코올 중독 되더라도 뒤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게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공부할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을 먹을 수는 없고, 참고로 이제 아버지가 약 사셔서 수면제라도 먹을까 했더니 그냥 시험을 때려쳐라 그 얘기를 해서 술 한 잔씩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잠을 잤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지나서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 패턴에 좀 그 리듬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는 깨어 있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늘 비교 역량을 하는데 오형량을 해서 그래도 오늘 밤에 공부 되는데 좀 땡기고 내일 늦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중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조금 맞춰주세요. 그건 또 나중에 파이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일단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이걸 갖고 4회 어떻게 끝내냐 그랬더니 민법을 6회 끝냈대. 그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돼서 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계속 했다가 지우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노릇인데, 그리고 참 다행히도 겹치는 지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 막 욕 엄청 나왔던 거 아시죠? 그래요. 제가 손 안 댔어서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저한테 와서 손 좀 보고 그랬는데, 또 우리 담당하는 출판사 이 친구가 이 국어 능력이 딸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골치 아프게 이게 나왔던 건데, 어쨌든 최대한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틀린 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질문들 하지 않고 가는 거더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론은 이론적인 게 있어서 약간 진도가 덜 나갈 겁니다. 근데 강론 쪽에서는 이제 판례들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이런 거 좀 비교되는 거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계륵이죠. 한 문제 겨우 나오는데 이거 안 보고 가버릴까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늘 이제 최신 판례랑 우리가 이제 기출된 지문이죠. 그걸 좀 강조합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사실상 나올 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일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올해 최신 판례 중에서 법률주의 관련해서 하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예전 달던 거 나올 겁니다. 일단 소급표 금지 원칙 계속 강조하지만 실체법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을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당연히 실체법 영역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실체법이 아닌 소송법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보안처분에도 적용되지 않겠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이 판례 변경이죠. 판례 변경. 자, 우리가 이제 판례 변경은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조문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만 달리할 뿐이다. 그러니 이걸 뭐로 볼 수 없다?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판례 변경은 조문은 그대로 놓고 법원의 해석론만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니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은 최소한 뭐예요?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걸 적용할 때잖아요. 근데 법이 그대로 있고 해석론만 달라질 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판례 변경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가끔 이제 양형 기준 나오죠. 양형 기준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률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써놓으면 다 정리가 되겠네. 근데 이제 이 보안 처분 관련해서 특이한 거 하나 나오죠. 가폭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여기는 우리 판례가 실질이 형벌과 비슷하게 봐버렸어요. 그래서 보안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근자에 한 판례가 서너 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 보안 처분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판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 원칙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칙이라던가요. 거기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법과의 해석 이것 때문에 한 것이지 이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법원 행시에서는 한번 나왔는데 법원 행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도 틀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 그런 문제라서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걱정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오면 그걸 써줘요. 부칙에서 소급 적용 금지한 거를 써줘. 그럼 당연히 그거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바보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죠. 이 공소시효, 결론적으로 공소시효가 형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형소법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소시효 우리 헌재에서 애초에 형벌 불소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나 이게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이게 바로 진정 소급입법일 겁니다. 어쨌거나 형벌 불소급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2번 이제 별표하고 이건 이제 모르면 안 된다고요.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3, 4 넘어가고 5번 보세요. 5번에 보시니까 이게 판례 변경이죠. 판례 변경. 그래서 행위 당시 판례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의 근거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됐고 그 다음에 뭐 6번은 그냥 보호관찰인데 당연히 뭐예요? 형벌 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지 위배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원칙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자주 나오죠.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거 이거는 형법 8조 단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금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 잘 나오는 지문이고 8번 역시 양형 기준 결론만 보세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죄형법정준 여러분이 그냥 보고 결론만 봐요. 문구 딱 보고 양형 기준 끝에 보고 형벌 불소는 반하지 않는다. 딩동댕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9번은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부터 배웠던 거죠. 이제 소급표도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적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돌에 적용하는 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준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역시 별표를 하십시오. 9번 같은 경우도 그런 거 가고 그다음에 이제 12번 간단히 한번 보시면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 제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칠판 써놓은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쭉 그냥 일반 상식으로 읽으시면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저기 5번에서 음란 있죠. 음란 개념. 그리고 이제 뭐 상당한 이유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형사소송법 관련해 가지고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나와 또 뭐 즉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우리가 알겠죠. 법에서 개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서 아무것도 문제된 거 없습니다. 명확성 원칙. 반하는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하나 체크할 게 7번.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가끔 치는데 아직 우리 기출이 안 됐더라고요. 딴 거 내느라고 안 낸 거예요. 자,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언더라인에 돼 있죠?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8번도 틀린 질문 절대 아닙니다. 법 문헌이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나오는데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도요. 당연히 실체법 영역에 적용이 되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소송법 중에서 어디 부분 소추 조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소추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랑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는 소송법 중에 소추 조건에 대해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죠. 근데 이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공범에게.
이거 불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A, B 공범 둘이 있는데 A만 콕 집어서 고소를 했어. 그럼 B는 만세 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반성하는 빛을 하면서 나를 안 찍어서 고맙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고소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B 너도 고소 있는 거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반의사 불벌죄나 요새 잘 나오는데 직고발 사건이 있죠. 즉시고발 사건, 공정위 그런 직고발 사건 등에 유추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판례들이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 그 뭐 성범죄 관련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있었던 시절에 얘가 이제 미성년이죠. 형사 미성년이 아니라 민법상 미성년인데 얘가 가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고 왔다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민총 공부 좀 했다 이거죠. 가서 내가 알기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이 다시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함부로 법률행위한 거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다. 취소해줘 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듣고 나도 민총을 배웠으면 하는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덤고 가서 결국 쭉쭉 가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거죠. 결국 그랬는데 유추적용 하면 안 된다니까. 처벌 불안사 표시에 형사소송에서 어디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단 말 없잖아요. 그냥 의사 능력만 있으면 가능해요. 소송 능력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뭐에 반하여?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도 지금 책 어제 밤 12시까지 개정을 하다가 지겨웠는데 이 넘버링이 우리가 뭐예요? 한글 거기에 14번까지밖에 없더만. 근데 유채석 금지원칙이랑 판례 이쪽 넘버링 매기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막 30몇 번까지 있는데 순간 이걸 어떻게 하더라? 글자 겹치기가 생각이 안 나서 머리를 쥐어짰던 기억이 나는데 30몇 번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겨워 죽겠어요. 유채석 금지원칙. 그래서 최신 판례에서 몇 개 좀 볼 건 있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대비하십시오. 자, 일단 3번에서도요. 3에 3 바로 나오네요. 잘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제 기출이 돼버렸는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반의사 불벌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청소년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됐죠? 그다음 4번 됐고 그다음 이제 5번. 5번도 이게 이제 전압 판례라서 13년 전압 판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보호 처분하고 보호 처분도 보완 처분의 일종입니다. 보호 처분하고 우리가 이제 유죄 확정됐었을 때 형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즉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법에 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불리한 유추해석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도요. 자, 우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축소해서 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유추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조각 사유, 소추조건 또는 형면제 사유에 적용된다. 됐죠? 여기 열거된 위법성 조각, 책임조각,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 이런 것들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입니다. 이거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안 되고 반대로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확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좀 주의를 하십시오. 어쨌든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건 맞아요. 적용되는 건데 다만 구성요건은 확장하면 안 되고 뒤에 있는 위법성 책임조각 사유,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는 축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반대로 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낸다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모의고사에 그런 등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8번도 보세요.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행정법규 위반하면 뭘 부과한다는 거야? 형벌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에게 이거 불리한 거잖아. 그런 경우에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때에도 유추금지원칙 당연히 적용해야겠죠. 이게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는 거잖아요. 행정법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써있죠. 고소불가분 원칙 어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준용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즉시 고발 사건, 즉고발 사건이라 그러죠. 유관기관에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 갑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인데 누누이 강조하는데 근자에 이제
5년, 6년 이 동네에요. 이 법적 견해 변경하고 사실관계 변경. 그래서 이제 이 동기설 관련해서 판례가 몇 개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있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야? 우리 7법. 7법 플러스 뭐가 있어요? 형법상의 특별법들, 성폭법, 뭐 가포법은 모르겠다. 빼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특가법, 특강법, 폭처법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듣보잡법들이 있어.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 이런 건 다 뭐죠?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마약 왠지 셀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종 마약 대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실관계 변경으로 봐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근자에 잘 나오는 게 각 양벌 규정에 헌재에서 면책 규정 없는 거 다 위헌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양벌 규정에 이제 뭐가 들어와 있어요? 면책 규정 들어와 있죠. 그거는 상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견해 변경이겠어요? 사실관계 변경이겠어요? 당연히 법적 견해 변경이죠. 헌재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헌재에서 위헌 때렸는데 그래서 다 신설된 것들 변경된 거 전부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됐죠? 그런 것들 생각하세요. 그러면 듣보잡 외국한 우리 관련 있어요? 외국한? 외국 나가본 적도 없어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몰라. 그 외 뭐 식품위생 이런 거 그냥 먹고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웬만한 것들은 편하게 가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한 3가지 종류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대놓고 법적 견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1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적 견해 변경 판례에 따를 때 그렇게도 물어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렵게 한시법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추구표가 부정되는 사안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3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써드려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법적 견해 변경 이거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제 1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 1조 2항 적용 사안, 그리고 또 추구표가 부정되는 경우, 추구표 부정되는 사안. 이런 식으로 달리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해봐야 다 뭐예요? 이게 동기설 얘기입니다. 동기설. 그래서 문제를 읽고 헤매지 마세요. 이게 다 이제 같은 얘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세요. 딱 보니까 첫째 줄에 누가 눈을 크게 뜨고 있어? 군형법 있죠? 군형법. 이런 거 이제 찾는 거예요. 군형법도 형법이에요. 그래서 원심 판결 선고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됐대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됐죠? 법적 견해 변경 생각하시고 2번에 바로 나오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의 면책 규정 신설입니다. 면책 규정 신설. 헌재 때문에 한 거라니까.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옆에다가 법이라고 쓰시면 돼. 실제 시험 나오면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잘 나오는 거 미음까지 많이 내죠. 그러면 이제 법법 있고 이제 사실관계 변경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답안에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번 했고 이제 3번도 보세요. 형벌에 관한 이건 우리 헌재법 47조 3항 2항 단서인가 3항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의 합헌문으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에는 합헌 결정인 날에 다음 날로 소급 효력 상실. 됐죠? 조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특가법 보이죠? 특가법. 개정된 특가법. 끝에 갑니다. 종전의 형벌 규정이 과중한단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다. 맞습니다. 법적 견해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폭처법이 보이는군요. 첫째 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삭제 취지. 끝에 갑니다.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한단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다. 법적 견해 변경. 넘어갑니다. 그 다음 것들은요. 여러분 상식에 맡기도록 하고 9번 같은 경우에 가서 보세요. 9번에도 형법이잖아. 위계 간음에서 구형법 304조 삭제했다고요. 이게 이제 혼빈간 얘기한 겁니다. 예전에. 이것도 뭐예요? 형법이니까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돼 있죠. 맞는 지문이고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이 광업법은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만 나왔어요. 이거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 체크합니다. 광업법. 알아 몰라. 이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실관계 변경이에요. 그래서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개정된 경우는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됐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16 이건 이제 모르면 간첩이죠. 별표를 몽땅 쳐주셔야 됩니다.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답니다. 자, 우리가 행위시법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범죄행위 종료시법을 행위시법이라 그러죠. 그러면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안에서 신구법 걸쳐서 행하여졌으면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은 신법이에요, 구법이에요? 당연히 신법이죠. 그래서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당연히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구형법, 법정형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신구법에 걸쳐 행하진 때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실행행위의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여하튼 여러분들 머릿속에 괜히 신법은 재판시법, 구법은 행위시법 이런 마인드를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례는. 그것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아까 본 거네요.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게 부칙이잖아요. 경과 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주의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으로 주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18번도 개정 전후를 통해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대요. 경중의 차이가 없대.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형법 1조 1항이 행위시법주의잖아. 그러니까 구법을 행위시법으로 적용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가 잘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20번 여러 차례 개정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유리한 놈 잡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범죄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률이 개정, 형이 변경된 경우 전부의 법률을 비교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 적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건복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21부터 24는 25까지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실제 법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이거는 실패작이야. 제 생각에는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 이 고시 시료된 거는 이건 뭐냐면 사실관계 변경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막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해설 달다가 가정을 해서 이제 해설을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는 이런 거 안 나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하여튼 외국환 들어가면 그냥 사실관계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뭡니까 사실관계 변경이니까 이건 사실관계 변경이가 아니구나. 그냥 여기 넘어가십시오. 넘어가 버리시고 법적견해 변경할 때는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장소적 적용 범위 우리가 허구한 날 나오는 게 어딜까요? 6조죠, 6조. 6조 관련해서 늘 나옵니다. 6조가 뭐예요? 상대적 보호주의잖아. 상대적 보호주의. 그래서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그때 외국놈이 범한 죄는 뭐 해야 돼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러야 돼.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무슨 법익? 개인적 법익이에요. 개인적 법익.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6조 관련해서 개인적 법익만 적용합니다. 개인적 법익. 이제 5조는 절대적 보호주의라 그래서 내외국통 유문인 알고 계시죠? 내외국통 유문인이고 특히 이제 거기서 문서 인장이 공문서 공인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늘 나오는 게 6조 5조 엮여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문서 사인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형법 적용해 못해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사문서 사인장 우리나라 뭐 사문서 사인장 위조 뭐 변조할 때 우리 형법 적용 못합니다. 왜요? 사회적 법익입니다. 문서나 인장에 관한 죄는 그것만 이제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상대적 보호주의 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도 보세요.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이야. 이거 뭐야? 사인장이에요. 사인장. 사회적 법익. 그래서 우리 형법 적용 못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서 볼까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어쨌든 뉴질랜드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사기쳤대요. 개인적 법익이죠? 네,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은근히 잘 나오죠. 우리 신정환이 보이대요. 자 이거 보면 늘 생각이 나는 신정환. 자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필리핀에서 도박을 합니다. 뭐 그 나라에서 처벌하건 나발 상관 안 해요. 일단 속인주의에서 한국형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형법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5조, 6조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다시 해서 우리 형법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송두율 교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도 보세요.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어쨌든 중국에서 중국인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인이 여권 발급 신청서래요. 여권이야 공문서지만 여권 발급 신청서는 뭐예요? 사인이 작성하는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그래서 이것도 사문서 위주였어요. 우리 형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주의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세계주의. 뭐가 있습니까? 명문으로는 약취, 유인, 인신매매 이겁니다. 세계주의는 약취,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죄 있습니다. 명문으로. 그리고 이제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게 뭐예요? 통화에 관한 죄. 207조 3항과 5조가 어우러져 가지고 어쨌든 통화 나오면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놈이 아프리카 가서 중국 화폐를 위조하건 나발하건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통화는. 그리고 마지막이 거의 요새 안 나오는데 그 민항기 납치 사건 있죠? 그것까지 판례가 인정한 거. 그래서 세계주의는 3개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취인 인신매매,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 그 다음 민항기 납치 사건 3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범죄론 여러분이 취약한 동네죠. 근데 응보형주의, 그 다음에 일반 예방주의 거의 같이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응보형주의나 일반 예방주의는 뭐냐면 재범 가능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얘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뉘우쳤건 아니건 어쨌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일반 응보, 그 다음에 일반 예방. 알겠죠? 응보형주의와 일반 예방. 객관주의 범죄랑 연결이 됩니다. 범죄 저질렀으니까 처벌받자고. 근데 특별 예방은 뭐예요? 과거에 잘못에 대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절대 다시는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특별예방주의에 따르면 얘한테 형벌 가야 안 가요? 안 가합니다. 됐죠? 그 차이만 알아두세요. 한번 1번 볼게요. 응보형주의 입장에서는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재범 가능성 고려하지 않고 일단 죄 저질렀으면 행위자 처벌 필요성 인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응보형주의 입장에선 누범 상습범은 규범의 정당성을 일반 범죄자보다 수에 걸쳐 명백하게 부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걸로 봅니다. 요놈들 뭐예요? 조식 봐라 또 범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또 범하면 내가 세게 처벌해줄게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건데 외우세요. 일단 응보형주의 입장 누범 상습범 가중 당연히 정당화합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도요 일반 예방주의, 응보형주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예방이 가미된 거예요. 가미된 거. 그래서 3번도 보십니다. 특별 예방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대요. 형벌 못 가합니다. 됐죠? 형벌을 갈 필요성 없다고 보게 돼요. 재범으로만 보니까 재범 가능성 보니까. 그 다음에 4번 특별예방주의 법원은 범죄자에 대해서 부정경 선고하고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석방위원회가 범죄자의 석방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왜요? 깜빵에 있다가 어느 순간 바로 개가천선할 수 있잖아요. 재범 가능성이 없어지면 바로 풀어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부정경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 정도 외워두십시오. 어쨌든 이건 상식선에서 기억하세요. 응보형주의 그 다음에 일반 예방은 이거 객관주의 범죄론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예방주의는 이거 주관주의 범죄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에서 다시 한번 꺼내 들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 계속범. 자, 우리가 이제 계속범, 이거 포괄일죄죠. 포괄일죄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대표적인 계속범들, 여러분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체포감금죄, 이런 것들 좀 외워두십시오. 체포감금죄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직무유기죄 있죠. 직무유기죄도 계속범입니다. 직무유기죄도 이런 것들 외워두십시오. 직무유기는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가 될 건데 자 일단 계속범 포괄일죄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계속범의 포괄일죄. 자 계속범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규정해 간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리고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 적용해야 된다. 부칙이 그려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 내란죄는요. 내상입니다. 이거 이 동네에서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이게 판례가 있어요. 내상 범측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이게 뭔 소리냐? 내란죄는 상태범이고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즉시범이에요.
얘들이 같이 이제 좀 쌍으로 잘 나온 애들이니까 판례가 언급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상태범이고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즉시범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례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내란죄 딱 보고 끝에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시험에서만 처음 나온 판례고 다른 데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틀리려고 냈던 것 같던데.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해범, 위헌범 나오네요. 자, 침해범 됐고 이제 둘 차이가 뭐죠? 법익 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침해범이고 그냥 위헌만 있어도 되는 게 위헌범입니다. 근데 위헌범이 더 잘 나오죠. 대표적으로 위헌범은 또 추상적 위헌범과 구체적 위헌범 구별해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나눠서 얘기할 때 어떤 애를 꺼내들죠? 늘 꺼내드는 게 방화죄 동네를 꺼내듭니다. 방화죄. 그래서 방화죄에서 센 거 3개 있잖아요. 현주 건조물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얘들은 뭐가 돼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조문에 공공의 위헌 발생이 안 써 있어요. 그냥 불을 놓아 소유하면 바로 기수예요. 불을 놓아 소유하면 기수. 추상적 위헌범인데 예비음모까지 있어요. 매우 특이한 애들입니다. 예비음모까지 있다. 원래 추상적 위헌범이면 미수도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비음모까지 쳐버려. 그 센 놈 3개. 그 다음에 약한 놈 3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그리고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이 3개입니다.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얘들은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조문에 공공의 위헌 발생이라고 써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 위헌범은 미수 없습니다. 일단 미수 없다까지 같이 써두시고요. 공통입니다. 추상적 위헌범 원래 미수 없어야 되는데 방화죄 3개 센 놈은 예비음모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위헌범 약한 놈 3개 미수 없습니다. 이건 공통입니다. 구체적 위헌범 무조건 미수가 없어요. 형법상에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의 위헌 발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 시리즈 알고 계실 거예요. 중 시리즈에서도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헌 발생이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건이야. 조문에 써 있는 건 구성 요건입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그러다 보니까 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험이 발생해야 됩니다. 발생해야 되고 이런 위험 발생은 당연히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 위헌범에서 위험 발생,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그래서 발생해야 기수고 그 다음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고 이 2개가 늘 등장해요. 등장하니까 체크해 두십니다. 나온 김에 구체적 위헌범에서 중 시리즈 있는 거 기억하시죠? 중 시리즈. 단 누구는 제외? 중체포감금은 제외입니다. 중체포감금은 중시리즈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중상해, 중권리행사방해, 중유기, 중송계 이런 애들은 중시리즈가 맞아요. 하지만 중체포감금 아니야. 그리고 단정하는데 중체포감금 나오면 그 지문 그냥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세요? 어떤 시험에서건 중체포감금이 나오면 거의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런 걸 보시면서 3번을 볼게요. 침해범에서의 고의는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만 침해범은 대부분 결과범입니다. 위헌범 중 추상적 위헌범의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면 족하므로 위헌범의 고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에서는 위험 인식 필요 없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 그에 반해서 4번 봅니다. 구체적 위헌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 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나중에 고의에서 나와요. 또 이것들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 안 써있는데 사법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 위헌범은 과실범의 형태로 존재한다. 써두세요. 구체적 위헌범은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위헌범은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정선이잖아. 그래서 맞는 지문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아까 방화죄 제가 센 거 3개, 약한 거 3개 했잖아요. 센 놈 3개에 대한 실화죄 그대로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러면 해석상 뭐겠어요? 약한 놈 3개, 구체적 위헌범에 대한 실화죄 당연히 이것도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에서 2번이나 기출이 됐는데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 그런 게 있나? 알겠죠? 약한 놈 3개에 대한 실화죄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은근히 범죄 종류에서 어려운데 잘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 보시니까 이거 아까 본 거예요. 아까 본 거라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저기 3-3 보면 우리가 뭐 형사소송에서 바보가 아니라 너무나 잘하는 사례형으로도 이미 출제가 됐던 그런 거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죠. 형소법 233조 규정 반의사불벌죄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안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유무나 효력에 관한 사실은 이게 엄징일까요? 자, 나중에 이제 형소에서 배우겠지만 엄격한 증명의 방법은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조건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해서 뭐예요? 실체법 관련된 거. 실체법 관련된 게 엄징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소송법 관련된 거는 자증이에요. 자증, 자유로운 증명.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처벌불안 의사표시 이런 게 다 뭐야? 이게 소송 조건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됐죠? 그래서 엄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기억합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제 상식으로 5번에 나오는데 이제 공동폭행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아니고요. 또 앞에 폭행했다가 뭐가 붙으면 특수가 붙거나 상습이 붙을 때 이때도 아닙니다. 특수나 상습이 붙을 때 그러니까 쓰면은 뭐 특수폭행, 상습폭행 그리고 또 뭐 있죠? 폭행, 치사상 이런 것도 다 반의사불벌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공통이에요. 협박에서도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 아닙니다. 이런 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딴 데도 마찬가지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협박, 치사상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 나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봐야겠다. 4-8부터 보도록 합니다. 4-8부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뭔 소리냐면 행위자는 원래 직접 불법을 저지른 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등이 처벌되는 건 왜 그래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선임감독상의 주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라고 해요. 알겠죠? 행위자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고의범으로서 원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법인 등은 평상시에 선임감독을 다하지 못한 주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로 가는 거예요. 별개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법인이. 그래서 어떤 논리?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 되는데 안 돼요. 알겠죠? 또 행위자에 대해서 어떤 감면을 해줬다 그래서 법인도 반드시 감면해줘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별개입니다. 별개. 예, 별개 범죄, 별개 책임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4-1부터 보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별개군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하나고 그렇죠? 법인의 대표자급이 가야지. 위반 행위란 직원 사용인 얘가 간 거는 전혀 의미 없어요. 별개라니까요. 여기서도 그거를 좀 생각해 두시고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4-2하고 8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 논지 독자적 견해 불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하겠죠? 4-8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 여러분이 한 번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쭉 가시고 6번 이제 또 기출이 됐지만 체크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런 그 형사 책임은 절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일신 전속적이죠. 일신 전속적이라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 이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법인 승계되지 않아요. 이건 상속하고 똑같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징역 3년 받고 돌아가셨어. 아들 셋이서 1년씩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죠? 형사 책임 안 물어요. 그냥 대물적으로 때려버리면 대물 처분해버립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7번 이걸 모르면 간첩이죠. 우리 형법에서는 자연인만 주체가 됩니다. 범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임죄에서도 민사적으로는 부동산, 소위 등 이런 거 해줘야 될 의무가 그 법인에게 있겠죠. 법인에게. 하지만
형사적으로 배임죄 주체는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대표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네. 10번도 좀 별표를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 건데, 자,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 법률 위반의 주체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하고 있어요. 다시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그러니까 원래 벌칙 규정에는 일정한 업무주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다시해서 뭐예요? 진정신분범이거든. 원래 벌칙 규정. 그런데 양벌 규정에 행위자를 벌한 후에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업무자 아닌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위반 행위자가 뭐예요? 신분이 없는 애야. 사장이 아니라고 업무주가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거꾸로 같이 처벌이 된대요. 이게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리자 책임 규정이라고 해서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형법에는 없어. 그냥 해석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셔도 되고 그냥 외우세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신분 없는 놈도 같이 처벌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이라 그럽니다. 요거 하나 사시에서는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별표해서 좀 암기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거진데 독일 형법에는 총칙의 규정이 있어요. 대리자 책임 규정에서 이런 걸 써놨거든. 근데 우리 형법엔 그런 게 없는데도 해석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수험생인 우리는 착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사례 2만 볼게요. 법인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 별개예요. 그래서 맨 아래 5-5 보세요. 이제 사례 2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 대표자가 뭐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사례 2 봅니다. 5번에서 사례 2의 경우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은 범죄 능력은 없지만 특별 규정으로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도 형사처벌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래 지문은 특별 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이 됐는데, 법인 특별 규정이 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처벌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그것만 체크.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6번도 됐고요. 바로 이제 부작위범 갑니다. 이제 우리가 부작위범은 시험이 안 나오면 제가 늘 뭐라 그랬죠? 출제자들이 부작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2015년 12월이었던가요?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좀 되게 이제 쭉쭉 시험에 16년 이쪽 해서 17년까지 영향을 계속 미쳐 왔었던 겁니다. 예전부터 이제 부작위범 원래부터 중요했는데 그 전압 판례까지 있으면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2번 보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 추상적 지문에서 틀리게 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논의에서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 하게 되면 이제 진정 부작위범은 그냥 한 줄짜리로 잠깐 뭐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5가지가 요건이 되죠. 이게 이제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공통 요건인데, 구성요건적 상황에서요, 이게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입니다.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그리고 세 번째가 개별적 행위 가능성입니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 요건이죠. 이걸 뭐라고도 부르죠? 부작위의 동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 그 다음에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세요. 구북의 보행이라고 해서 물론 뭐 올해도 우리가 부작위범이 나와버리긴 했지만 언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형 같은 거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 구북의 보행을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이제 고의, 미필적 고의 살짝 썼어야 되겠지만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거 포인트. 잡아내는 거, 보증인 지위 관련해서 잡아내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인 지위는 이게 이제 법적인 의무야 돼요. 도덕상, 종교상 의무 갖고는 안 되고, 대신에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계약, 조리, 선행이 뭐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늘 이제 비교되는 게 뭐예요? 유기죄.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는 뭐와 뭐밖에 없죠? 법률상, 계약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정행의 동가치성은
어디에서 논하는 거예요? 참 말 어렵죠. 행태 의존적 결과범. 그런 데서나 논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해서 조문에 특별하게 어떤 행위태양을 써놓은 거예요. 사기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망이라고 돼 있죠. 기망하여. 살인죄는 그런 건 없어. 그냥 사람을 살해하여 어떻게 죽이는가는 써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문에 특별한 행위태양이 안 써 있는 것을 순수한 결과범이라 그러죠. 순수한 결과범. 하지만 강도죄에선 폭행협박으로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사기죄는 기망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특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것 등이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라 그래요. 그런 데서만 문제가 됩니다.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순수한 결과범에서 문제되지 않고 행태 의존적 결과범에서 문제된다. 객관식 용어로 외우시고요. 사례형에서는 사실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쓸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나오는 게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관 사례 나올 겁니다. 부작위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사례인데 TV 자다가 담뱃불 TV 자기 전 자다가 담뱃불을 끌 수는 없죠. 그래서 담뱃불을 휙 던져놓고 자다가 그 휴지에 불이 붙어서 이제 쫙 여관이 탄 거야. 그때 지 혼자 빠져나왔던 사례에서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었다 그랬어요. 일단 이게 뭐야? 위법한 선행행위로 과실범도 선행됩니다. 위법한 선행행위로 보증인 지위는 생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구조하지 않고 소화 의무 다 하지 않고 튄 거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작위한 현건방치다 부정됐던 사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죄는 아니에요. 중실화, 치사상 이런 것도 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상 그 다음에 중실화 치사상 없어요. 죄송합니다. 중실화죄하고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쭉 써놓은 거예요. 이 5가지를 쭉 써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3번 볼게요. 이거 이제 모르시면 안 되지.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나. 자, 여러분이 사례형 대비해서 2줄부터 외우셔야 돼.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위로 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 교육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에 해당되죠.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답안에 부진정 부작위범 나왔는데 내가 이걸 안 썼어. 나는 올해 부작위범 점수를 안 받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꼭 보증인 지위 이거는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나오네요. 부작위한 현건방치사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자에게 법률상 소화 의무가 인정되는 외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 이게 바로 뭐예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5 자기와의 동가치성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정범은 물론이고 공범의 성립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위한 방조를 또 열심히 배우죠. 부작위한 정범 아니면 부작위한 방조가 나오게 되는데 부작위한 종범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외우고 있어요?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돼. 됐죠? 이게 바로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점 알아두십니다. 동그라미만 쳐서 안 보이나요? 이 두 개 합쳐진 게 뭐라고요? 행위정의 동가치성이란다. 부작위의 동치성. 부작위의 동치성. 이걸 보증인 지위하고 행위정의 동가치성 합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범뿐 아니라 공범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는 위법한 자기의 선행행위뿐 아니라 적법한 선행일 경우도 인정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적법한 선행행위에서도 예외적으로 보증인 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공격적 긴급피난입니다. 공격적 긴급피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 인정을 해도 되는데 자주 나오는 게 적법한 선행행위에서도 같이 나와요. 도로교통법 상의 구호조치 의무 있죠.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54조 그 구호조치 의무는 행위자의 뭐예요?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위법 유책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의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그걸 꼭 기억하고 올해 그 법전협 우리 이제 3차 마지막 시험에서 2문에서 아주 막 기상천외하게 도로교통법이랑 엮여가지고 쭉 가는데 해설 날다가 갑자기 제 머리가 터진 줄 알았어요. 옆에 써가면서 했어. 막 하고 보니까 이게 뭐였더라. 거기다 대고 채점기준표가 이상한 소리를 해놔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김변한테 연락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알려주더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우리 출판사는 발도 빨라. 수정도 하기 전에 미리
다 출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프린트 덧붙여서 보내드릴 거예요. 채점기준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누락시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무료일 걸, 그죠? 그래서 거긴 유료가 없고 다 무료돼.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기로 했는데 여하튼 농담이고요. 두 가지 외우세요. 공격적 긴급피난,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구조조치 의무, 이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선행의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교사 불가능하지만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합니다. 요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놓고 달달 외우십시오.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과 부작위 범에 대한은 완전히 달라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뭐 간접정범 물어보진 않지만 써놓게요. 같이 교사범, 종범 써놓는데 가능은 해. 하지만 두 가지 요건이 추가가 돼야 되죠. 이게 뭐죠? 공통된 의무가 부과돼야 되고 공통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해야 되죠. 이거 요건 좀 이따 뒤에 볼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부작위한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범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공통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할 때 그때 성립 가능합니다. 그 부작위한 간접정범 불가능해요. 부작위한 교사도 개념상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작위한 종범은 가능해요. 부작위한 종범은. 근데 이때도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보증인 지위 필요합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부작위의 동치성,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정범뿐 아니라 공범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지만 이거와 비교해서 바로 밑에 쓸게요. 부작위 범에 대한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이 나오는데 이건 다 돼요. 다 되고 주의하세요. 여기는 얘들이 부작위로 가담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범이 자기범. 자기범. 그래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냥 죽여.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기를 죽여? 그냥 굶겨 죽여. 그렇게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범이 일주일째 애한테 아무것도 안 줘서 결국 굶겨 죽였어요. 그 산모가 부작위 범인 거예요. 부작위한 살인죄고 시킨 아줌마는 적극적 자기범이에요. 오지랖 넓은 아줌마 처벌돼야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 산모가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야.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럴 때 했으면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증인지 필요 있어 없어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보증인지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필요하지만. 요거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온 김에 과실의 부작위범, 부작위의 과실범 같은 얘기인데요. 인정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인정됩니다.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 이거 누구 나와야 돼? 낫술. 낫술한 전철수가 떠올라야지. 낫술한 전철수. 그래서 끄덕끄덕 이제 끄덕이고 있죠. 시험장 가서는 꼭 생각나길 바랍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무더운 여름에 그냥 전철수가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철수가 누군가 알잖아. 국철 지나갈 때 이거 차단하고 이런 의무 있는 사람들. 나 술 한잔 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2캔 3캔 먹다 뻗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 하잖아. 전철 의무를 다 하잖아. 사고가 났어. 이게 바로 뭐예요? 과실의 부작위범, 부작위한 과실범이에요. 됩니다. 지문 하나로 떠. 이런 게 우리 어렵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음. 부작위한 과실범은 성립된다. 뭐 이런 거 한 줄씩 나오는 거 괴롭잖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정리해 두시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7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하기 전에 12번부터 하죠. 12번.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된다. 외우십시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외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1-9는 별표를 해두시고요. 세트 1, 2,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세트 1, 2, 3. 시간도 없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하긴 나중에 한 10몇 개 날리려면 여기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자 일정한 자기범 4가지가 등장할 겁니다. 요 놈하고 부진정 부작위 범이면서 계속범으로 보는 누구? 이 직무유기죄가 나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범인
은닉 도피죄, 두 번째가 증거 인멸 등죄, 세 번째가 위계 공직방, 그리고 네 번째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행사죄. 이렇게 되는데 세트 1입니다. 자, 원칙이 뭡니까? 자기법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직무 유기, 그래서 직무위법을 계속하는 중에 일정한 이 자기범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죄 위법 상태는 예를 들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법 상태 그대로 흡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와 부자기가 부딪히면 뭐가 우선이죠? 자기 우선 부자기 보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한 범인 검거를 해야 될 의무 있는 경찰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전화 걸어서 야 오늘 단속 나간다 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해야 될 의무 어디인 줄 알고 있잖아. 소재 파악을 해놓고도 잡지 않았어요. 이게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적극적으로 뭐 한 거예요? 범인 도피까지 범한 겁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의 위법이 어디에 그대로 흡수돼 버려요? 범인 도피에 흡수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범이야. 직무유기의 계속 중에 일정한 자기범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 불법이 여기에 그대로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2가 이게 예외인데 외우세요. 농지 불법 전용 사건이 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사건. 이건 사례형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세트 1. 2는 사례형에서는 안 나오고 객관식에서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사례였어요? 앞에 사례들은 직무유기의 위법이 그대로 자기범에 흡수가 되는 사례인데 이건 달라요. 뭐였냐면 농지 불법 전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군청 단속 의무 있는 공무원이 아는 사람이라고 놔뒀어요. A라는 사람이 농지 불법 전용하는데 그럼 직무유기야. 근데 이때 이제 A가 찾아와서 뭐 해달래? 그냥 다 허가 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농지 불법 전용 이거를 단속하지 아니한 것과 전혀 별개예요. 이때는 새로운 불법을 초래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불법을.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줄여 쓰겠습니다. 허공작이라고 쓸게요. 허공작과 직무유기죄 실경이 된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딱 하나 있어요.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불법이 전혀 별개예요. 여기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트 3이 뭡니까? 세트 3이 원칙에 있어 원칙인 경우에도 즉 1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범만 성립하는 원칙 이렇게 쓰니까 어렵다. 자기범만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쓸게요. 자기범만 성립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뭐로만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 공소제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거 지문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 여기서 나온 거야. 세트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은닉 도피죄만 성립하고 자기 의무인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서도 검사가 직무유기로만 공소 제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사가 왜 그럴까요? 왜? 자기범 입증하기 힘든 거죠. 증거가 부족해서. 이럴 때 그냥 직무유기로만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 되겠다. 저거 정리하면 그리고 사례에서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염두에 두니까 뭔가 직무유기하고 뭐가 나오면 일단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겠구나. 알겠죠? 근데 앞에 범죄를 못 끄집어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탓이고 어쨌든 딱 보이면 저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9번 읽어봅니다. 공무원이 신축 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 검사를 마치고 관계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직무 유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허위의 문서를 작성 행사한다고요. 이건 불법 일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범인 허위공서 작성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게 세트 1입니다. 됐어요. 그래 나머지 것들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18번 가서 봅니다. 18번, 22번 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보증인 지위하고 보증 의무를 나누죠. 이분설이라 그러는데 보증인 지위는 뭘로 봐요? 구성요건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보증 의무는 위법성 요소로 봅니다. 이게 이분설이에요. 통설 판례인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무슨 착오? 구성요건 요소라니까. 거기에 대한 착오는 당연히 구성요건적 착오죠. 그 다음에 보증 의무는 무슨 요소? 위법성 요소라고.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한 거라고. 무슨 착오? 금지 착오. 됐죠? 요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18번입니다. 보증인 지위와 보증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처벌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현재 다수설에 따라 얘기한 거예요. 책임설. 그 다음 22번도 볼게요.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관련 보증인 지위와 보증 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나누는 이분설에 따르면 부작위 행위자의 보증 의무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디 갔냐?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보다 보면 나오겠죠? 자, 일단 딴 거 가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요. 21번 갑니다. 뭔가 의사, 퇴원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슨 사례죠? 보라매병원 사건이에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인턴은 무죄고 거의 문외화 취급을 했으니까 그냥 빼고 인턴 말고 담당 교수하고 주치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일단 최대한 약하게 처벌하려고 방조로 갑니다. 방조로 가고 근데 부작위로 가면 방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여기가 문제됐던 게 퇴원시켰다는 자기와 치료물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의사. 퇴원시켰냐 안 시켰냐는 그 업무과에서 한 얘기고 의사에겐 치료 의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 의무에 중점을 두면 1심에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사태 핵심 영상은 누가 지배했어요? 의사들이 지배했죠. 그죠?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는 정범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퇴원시키고 그 뒤에 가서 죽은 거예요. 마누라가 법적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민사상 부양 의무를. 그래서 그 힘없고 백없는 마누라만 부작위한 살인죄 정범을 만들었고 의사들은 자기의 방조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되돌이 기자냐고 뭐 이런 거 막 나와. 예? 뭐 에너지 어찌고저찌고 뭐 거동 이런 거 나오면 다 보다 보라매병원 사건이고 의사들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방조예요. 그거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적 문제인데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21번 봅니다. 생존 가능성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 중단이라는 부분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땡 틀렸어요 이미. 부작위범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한 살인 방조가 성립한다. 됐죠?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쭉 가셔서 2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자, 과실한 교사 방조 가능해요. 교사나 방조는 다 이중의 고의를 필요해요. 그래서 과실에 의한 교사, 과실한 방조 불가능합니다. 과실한 교사, 과실한 방조 불가능해요. 과실한 간접 정범도 불가능해요. 더불어서 원래대로 하면 과실한 공동정범도 원래대로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가 공동정범은 뭐예요? 야 모여봐 해서 모여서 공모하고 맡은 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야 모여봐 우리가 과실로 범죄를 저질러보자.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 형사정책적 결함 때문에 부득이 판례가 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판례 태도에 따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과실범의 간접정범, 과실범의 교사, 과실의 방조 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다만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현행법상 처벌한다. OX.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현행형법상 처벌된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누구예요? 34조 1항 간접정범이에요. 우리가 간접정범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 교사 또는 방조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현행법상 간접정범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 자체는 안 되지만 간접정범으로 처벌돼요. 그래서 처벌은 됩니다. 이거 은근히 조문을 놓치더라고. 이거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이 누구라고요? 간접정범이에요.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하튼 과실한 교사 방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작위한 방조는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가능하고. 그 다음에 26번 그래 여기 있었구나. 이 보라매병원 사건이잖아요. 신체적 활동 어쩌고저쩌고. 그래 두 번째 줄 자귀한 범죄 원칙. 자귀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않는 점의 주목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뒤에 부분을 고쳐요. 그래서 단 자기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때는 부작위범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강조했고
그 다음에 28번 이게 이제 세트 1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얘기했어요. 뭐 허위공서 작성죄와 자기범인 허위공서 작성죄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이가 자기범과 부자기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이게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기출지문 이거 좀 오해 소지가 많은데 일단 판례 문구 중에 있었기 때문에 5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아까 봤던 겁니다. 모텔방 담뱃불 사건이잖아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 없다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부작위 관련해서 주로 이제 부작위한 사기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기죄에서도 나오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작위한 사기죄가 되려면 당연히 주로 뭐가 되죠? 신의치상 고지무가 필요합니다. 신의치상 고지무가 필요한데 어느 경우에 필요해요? 거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고지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정도가 될 때만 고지무가 있고 그 외에는 고지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할부금 채무, 자동차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돼야 안 돼. 그런 거 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런 거 때는 신의치상 고지무가 없지만 하지만 지금 뭐예요? 임대 목적물이 된 이 목적물이 지금 경매 진행 중이야. 이런 거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당연히 알려야죠. 누가 그런 사실 알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거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냐 없냐 그것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29번에 있었구나. 29번에서. 사기죄도 있는 건데 나온 김에 볼게요.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 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에게는 부작위한 사기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알릴 필요 없어요. 알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보시고 36번을 봅시다. 이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에서 나오는 게 맨날 나오는 게 이 사례예요. 읽어보죠. 갑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애초에 내가 보증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왜 구해? 해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때 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의무에 대한 착오는 맨날 뭐라 그러냐면 아들놈이 빠졌어. 양아들인데 양아들은 내가 구할 의무가 없다. 맨날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아하 요거는 무슨 착오다? 위법성 착오 이걸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별표하십시오. 제가 서두 얘기해서요. 유기죄에서 보호물을 법률상 계약상 보호물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보호무는 유기죄 그것보다 성립 범위가 더 높다. 그죠?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만 들어가. 그래서 조리 선행행위 안 들어갑니다. 꼭 별표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41번에 써있네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이야. 그러니까 돼요. 주의하세요. 이것도 벌써 틀렸다고 하면 안 돼. 부작위범에 대한이니까 가능해요. 더불어서 과실범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는 현행형법상 간접정범이 성립되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43번도 모든 부진정 부작위범은 왜 신문범이에요? 보증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신문범이라는 거. 됐고 그 다음에 48, 49 보시죠. 48번 현행법상 진정부작위범인 퇴거 불응죄에 대해서 미수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원래대로라면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라서 미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 퇴거 불응죄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죄 딱 대놓고 마지막에 본장에 미수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퇴거불응죄도 미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현행형법에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리대.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조문을 보면 선행행위 있어요. 선행행위. 조문에 선행행위 관련된 게 조문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은근히 모르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왠지 없을 것 같잖아. 못 봤는데 뭘 못 봐. 선행행위만 써 있으니까 못 봤지. 알겠어요? 선행행위만 일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다는 거를 오해하지 않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해야겠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